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자본 콘텐츠 IP 전략과 향후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미디어 미래연구소 노창희 센터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희 센터장님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를 역임을 하셨고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MBA 겸직 교수를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으로는 미디어 미래연구소 ICT 정책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센터장님 모시고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자본 콘텐츠 IP 전략과 향후 전망 발표를 맡은 미디어 미래연구소 노창입니다. 그 목차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문제 제기에서 왜 지금 IP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왜 IP가 중요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시사점 및 제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P가 왜 중요한지 요즘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슈일 건데요.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총 200억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도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알려진 바로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작비에 해당하는 10% 정도의 이윤을 제작사한테 보급해 주는 대신에 전체적인 저작권은 본인들이 갖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넷플릭스가 서비스한 이후에 가장 많은 이용량을 기록한 콘텐츠가 됐습니다. 관련된 굿즈도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은 너무나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IP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그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에 대한 IP를 확보하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IP를 확보하지 않고 그 판권만 구매할 경우에는 특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그 콘텐츠를 다시 못 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다시 저작권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IP를 확보하게 되면 다각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오징어 게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징어 게임이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라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승리호 같은 경우에도 영화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승리호 역시도 넷플릭스에서 제작 투자를 한 컨텐츠는 아니지만 판권을 넷플릭스에 넘겨주면서 10%의 이윤만 제작사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IP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컨텐츠의 가치가 무척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컨텐츠 가치 상승이라는 부분이 넷플릭스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컨텐츠들은 IP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한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글로벌 플랫폼들이 들어올 텐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도 또 IP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향후에 헤쳐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왜 IP가 중요해지느냐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ICT 강국으로 또 자리매김해 왔고, 근데 그에 비해서 OTT 이용량이 또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OTT 이용량이 아주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그 광고를 기반으로 한 AVOD 이용량은 원래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높아지는 정도였다면, 이제 SVOD 시장은 코로나를 계기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넷플릭스 위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의 컨텐츠 제작 투자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입자를 늘려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한 통계가 21년 2월까지인데 지금의 넷플릭스 이용량은 추첨했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넷플릭스 이용량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제가 인용한 통계도 조사업체들이 그 추정한 것을 언론 보도로 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OTT 성장률 둔화와 OTT 시장 경쟁 심화가 콘텐츠 시장에 미칠 영향인데, 이것은 오징어 게임 이전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20년에 워낙 OTT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OTT가 성장을 하지만 21년에는 20년만큼 성장을 하지는 못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성장률 둔화의 이유로서 코로나로 인한 가입자의 부담 증가. 왜냐하면 그 SVOD 서비스들은 월정액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 지갑 사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를 하나 밝혔고,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컨텐츠 제작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즈니 같은 사업자와 넷플릭스가 다른 부분은 디즈니 같은 경우는 워낙 자신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와 기존의 IP가 많기 때문에 제작이 지연된다고 해도 기존의 컨텐츠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처럼 기술 기업으로 출발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컨텐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 지연이 되면 바로 플랫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반증하는 사례가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이 터지면서 넷플릭스가 주가도 그렇고 가입자도 그렇고 다시 반등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11월 12일에 또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 또 공개가 되고, 또 아마도 오늘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이 10월 15일 날 또 마이네임이라는 K 컨텐츠가 넷플릭스 통해서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국면들은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조금 점프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 방송 사업자들의 재원 구성을 보면요. 방송 광고 매출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이라거나 PP 사업자의 가장 주요한 재원이었던 방송 광고 매출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윤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보시면 그 10년 사이의 재원 구성의 변화입니다. 전반적으로 방송 산업이 위축되기도 했는데, 보시면 그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2.1%였습니다. 2010년에는. 그런데 지금은 광고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2%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반면 어떤 수익이 늘었냐? 프로그램 판매나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IP 기반,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유형의 수입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광고 산업의 어떤 위축 속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지금 우리 국내 위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레거시 사업자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는 유료방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시장이 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VOD 이용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은 이 VOD 매출 감소의 아주 큰 원인은 OTT 시장의 성장도 있었습니다만 2020년에 워낙 그 신작 영화가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작 영화가 VOD 플러스 때 발생하는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에는 뭐 마블에서 블랙 위도우하고 샹치도 내놨고, 또 이터널스도 곧 개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 007, 노 타임 투 다이 이런 신작들이 개봉이 되었기 때문에 VOD 매출이 반등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또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OD 매출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관건이고요. 그리고 광고 재원 위축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제 OTT 시장의 변화 영상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SVOD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또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업자들이 이제는 좀 계약할 때 IP를 확보하는 방향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우리나라 제작 환경상 넷플릭스처럼 제작비를 많이 대주고 또 제작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그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컨텐츠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IP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발해보건대는 글로벌 사업자들과 뭐 제휴를 하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면 우리에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계약을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연동된 부분인데,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OTT 플랫폼 경쟁력은 워낙 글로벌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 이제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오징어 게임 재밌고 잘 맞는 컨텐츠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넷플릭스에서 풀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IP와 관련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OTT 플랫폼을 육성하는 것의 중요성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IP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1차적으로 플랫폼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나온 스캇 갤러웨이가 쓴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빅4입니다. 빅4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가 아무리 뭐 OTT 시장에서 큰 기업이라고 해도 이 네 기업에 비하면 정말 규모가 작은 기업인데, 한 가지 경향은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비대면 산업을 주도했던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이 더 공고화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플랫폼 시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 SVOD 시장에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제작비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금 전 세계 SVOD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 사업자의 컨텐츠 제작 투자비는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훌루 같은 경우는 디즈니가 갖고 있는 플랫폼인데 디즈니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이 테이블을 제가 다시 그린다면 훌루를 디즈니 플러스로 이제 교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19년에서 20년 사이에 넷플릭스 제작 투자비가 줄어들었는데 21년 추정치를 보시면 다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글로벌 사업자들의 제작 투자라거나 경쟁은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즈니와 같은 컨텐츠 기반 OTT 플랫폼의 국내 진출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과 컨텐츠 수급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어떻게 IP를 확보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물론 뭐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우리나라 사업자들도 컨텐츠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왓챠처럼 컨텐츠 구매 위주로 컨텐츠를 수급하던 사업자들에게도 컨텐츠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가 그러면 대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P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작에 기여한 대가인데, 문제는 이제 이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창작한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쉽지만, 기본적으로는 유통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IP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좀 예를 들기 쉬운 게 책인데, 책 같은 경우에 아무리 A급 작가라고 해도 판매 수입의 10% 정도밖에 못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출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여기서 출판에 대한 책임은 책을 찍고 홍보를 하고 배포하는 출판사를 의미하는데, 나머지의 권리는 전적으로 출판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상물에 오면 더해지는데, 왜냐하면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제작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개인들이 제작을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권은 일반적으로 제작비를 댄 제작 투자자가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제작 투자자가 제작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은 외교상의 문제 때문에 막혀 있는데, 태양아우에 나올 때만 해도 사실은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또 있었죠. 그래서 이 IP를 갖는 주체는 실제로 제작을 담당한 사람들이 갖는 것은 극소수고, 제작 투자비를 댄 사람들이 IP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좀 읽어드리면, 인터렉추얼 프로퍼티의 약어인 IP는 지적재산권의 약어로서 지식재산이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권리의 대부분은 실제로 제작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P는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소극적인 해석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은 발명과 창작에 대한 동기를 높여줘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산업 진흥을 유도하기 위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IP라는 것이 결국은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IP에 대한 권리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카피레프트적인 시각도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IP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컨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IP 확보는 원천 서사 발굴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원천 서사의 소스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웹툰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아주 뭐 독보적인 플랫폼들이 있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해외 사업자를 인위적으로 막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국내 플랫폼이 점유율 1, 2위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웹툰, 그 플랫폼들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툰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웹툰들이 좋은 IP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묻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DP도 웹툰이고요. 근데 이 웹툰이 굉장히 좋은 어떤 경쟁력 있는 IP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웹툰은 이미 예를 들면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 콘티를 미리 제공하는 셈이에요. 그림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 소스로는 거의 최적화된 것이 웹툰이고 우리나라의 웹툰 경쟁력이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웹툰의 성장과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컨텐츠들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확보는 디즈니의 사례 제가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다양한 IP를 갖는 것은 이제 어떤 팬덤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 자세히 드릴 거라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영상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와 굿즈,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게임으로 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나 IP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자산이 된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자본으로서 IP가 갖는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와 같은 레거시 사업자는 M&A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IP를 확보해 가면서 19년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하는데 이제 갖고 있던 어떤 IP들이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요. 넷플릭스와 같이 컨텐츠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투자를 통한 IP 확보, 컨텐츠 구매를 통한 IP 확보 등을 통해서 플랫폼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반면 한편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월정액 수입이 거의 수입의 전부였기 때문에 뭐 게임에 진출하고 뭐 유통에 진출하고 이런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IP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가 관련된 리포트를 인용한 것인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IP 강자였죠. 저희가 아는 미키마우스는 20세기 초반에 나왔으니까요.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많았지만 21세기를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한 M&A를 통한 IP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픽사를 2006년에 인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되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2009년에 마블을 사면서 지금 우리가 벌써 10년이 넘게 보고 있는 어벤져스라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블의 전략, 디즈니의 전략이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거둔 이유는 첫 번째, 팬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블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보는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판적으로 보면 이용자들을 포획하는 전략인데 모든 서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을 한번 시작하면 내가 지금 2021년에 마블을 처음 봤다고 하더라도 그 전것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화에 관해서는 보지 않더라도 내가 마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블이라는 걸 인수하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구축을 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면서 이 루카스 필름에 대한 인수는 솔직히 단언합니다. 스타워즈에 대한 판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마블 유니버스와 스타워즈에 대한 유니버스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IP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두 가지의 유니버스를 또 믹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 M&A를 통한 디즈니 IP 확보 전략은 IP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IP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P 투자의 파급 효과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본인들의 평판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는 언론을 통한 자신들의 어떤 설명회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일부러 인용한 것인데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후에 뭐 본인들의 주장입니다. 뭐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저 정도 대체적인 규모는 뭐 사실일 것 같은데 16년부터 20년까지 국내에 투자한 7,700억 원이 5.6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비는 사실은 뭐 그렇다 치고 5.6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해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뭐 IP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많이 창출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넷플릭스가 본인들이 기여한 부분을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여기 보시면 웹툰, 만화, 웹소설, 뭐 음악 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보건교사 아는형이라는 컨텐츠 기억하실 거예요. 그 보건교사 아는형의 원 작가가 정세랑 작가라는 분인데 사실 뭐 매니아층은 있었지만 그렇게 알려진 분은 아니었죠. 근데 보건교사 아는형의 이제 그 단순히 원 저작자뿐 아니라 작가로 참여를 하면서 지금은 뭐 아주 엄청난 인기를 가진 작가가 되셨는데 이런 것처럼 분명히 넷플릭스의 IP 투자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한 IP 투자는 그 관련된 컨텐츠 산업 전체를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IP가 얼마나 원천사사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컨텐츠화 시키는 작업들이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것은 넷플릭스적 시각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5.6조 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됐는지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약간 현상적인 부분과 뭐 대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IP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분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 방송 사업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 대가와 관련된 분쟁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OTT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 단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제작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고요. 또 하나 그 웹툰이라는 부분이 너무 뭐 우리에게 고유한 경쟁력이긴 하지만 이 웹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좀 IP를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IP 확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IP 확보에 이런 협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와 뭐 1대1로 경쟁하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2억 명이 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이고 그들의 어떤 가입자 이탈 방지와 추가적인 가입자 유입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우리가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사업자들끼리 협업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제작 투자를 많이 하고 IP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혹은 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등등등의 여러 가지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요. 앞서 제가 이제 이 갈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IP 확보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글로벌 사업자와 우리나라 사업자 간의 IP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우리나라 사업자가 IP를 갖고 갈 수 있는 기준 같은 걸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나서서 그것들의 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정부가 보기에 합리적인 기준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계약에 참여하는 현업 종사자분들과 관련된 전문가분들, 뭐 저작권 전문가라거나 아니면 투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시장의 표준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IP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IP를 잘 확보해서
이 글로벌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중요한 내용 한번 멋있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 IP, 즉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 중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해서 가입자 시장 포화라든지 광고 재원 위축, OTT 시장의 변화 양상이나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 같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진단을 주셨고요. 그리고 웹툰 IP를 이제 예로 들어서 디지털 자본으로서의 그 IP에 대한 가치 증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즈니와 마블의 IP 확보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넷플릭스의 IP 투자 등 글로벌 움직임을 진단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의 IP 관련 환경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IP 확보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과 정책적 기반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오징어 게임이 그 현재 그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에서는 아주 뜨거운 이슈를 드러내고 있죠. 콘텐츠는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돈은 넷플릭스에서 벌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재주는 고민 부리고 돈은 뭐 다른 사람이 번다는 그런 말이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콘텐츠 제작의 우수성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콘텐츠가 굉장히 그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그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지금 현재는 뭐 그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우수한 플랫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글로벌한 형태의 그 플랫폼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고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또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하지만 뭐 어려운 일이긴 한데 가능성이 없지도 않은 것이, 제가 이제 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플랫폼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그 싸움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국가이고, 특히나 인력 자원들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같은 사업자들이 또 웹툰 같은 원천 소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넷플릭스와의 협업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넷플릭스로부터 제작 투자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결국 또 넷플릭스와 경쟁자가 되면서 제작 투자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컨텐츠 기반의 경쟁력을 살려도 충분히 우리나라 사업자들도 글로벌 플랫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그것들을 지향점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콘텐츠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한 그 플랫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큰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예. 그리고 뭐 그런 지원책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디어 산업 진흥과 관련된 지원은 소관 부처를 떠나서 중복 지원, 이중 지원 뭐 다 상관없이 일단 전폭적인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현지화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가령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막 제공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은 자막뿐 아니라 더빙도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사업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모든 사업자를 다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제작 투자를 많이 하거나 IP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들을 우선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본 콘텐츠 IP 전략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노창희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